핀테크 연구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은행 문을 열고 들어가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아주 오랫동안 우리는 금융거래를 할 때 특정한 규칙, 그러니까 마치 중력의 법칙 같은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왔잖아요. 그렇죠. 내 돈을 맡기고 또 내 돈을 누군가에게 보내는데도 늘 비용을 지불해야 했으니까요. 네네, 맞아요.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은행에 돈을 냈죠. 사실 그 수수료라는 게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라는 기차를 굴러가게 만드는 일종의 석탄이자 통행료였습니다. 인프라를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비용을 대야 하니까 소비자는 그걸 그냥 기본값으로 받아들였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 그 중력의 법칙이 완전히 거꾸로 작용한다면 어떨까요? 수수료를 안 내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은행 앱을 켜고 송금을 하고 결제를 할 때마다 은행이 오히려 우리에게 돈을 준다면 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층 분석은 바로 이 발칙하고도 거대한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주제가 될 것 같네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자료는 그 핀테크 연구소에서 발표한 포스트 토스 시대의 금융혁명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입니다. 과거 토스라는 플랫폼이 무료 송금이라는 파격으로 금융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면 이제는 그 다음 시대를 논해야 할 때라는 거죠. 맞습니다. 무료 송금이 1막이었다면 이제 본격적인 2막이 열리는 셈이죠. 네,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미션은 바로 이 역보상 혁명, Reverse Reward Revolution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치고 이게 시청자 여러분의 지갑과 일상을 어떻게 바꿀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실 그 무료라는 단어는 처음 등장했을 땐 그 자체로 엄청난 혁명이었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입니다. 수수료 무료가 당연해진 시대에 혁신이 거기서 딱 멈춰버리면 소비자들은 금방 지루함을 느끼거든요. 저만 해도 그래요. 이제 송금할 때 수수료 내려고 하면 그 은행 앱은 그냥 바로 지워버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똑똑해진 소비자들은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알겠어, 무료인 건 이제 당연한 거고 그럼 이제는 나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데? 라고 묻는 거죠. 바로 그 지점에서 핀테크 연구소의 보고서가 새로운 개념을 제시하더라고요. 소비자는 이제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는 선언과 함께 등장하는 핵심 구조. 자,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보죠. 역보상.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용어가 낯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신용카드 마일리지나 왜 커피숍 가면 찍어주는 쿠폰 도장 같은 건가요? 겉보기엔 약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기저에 깔린 작동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단순한 마케팅 포인트 제도가 아니라 사용자의 모든 활동 자체를 하나의 생산적 노동이자 자본으로 인식하는 구조거든요. 노동이자 자본이요? 네네. 송금, 결제, 상품 조회, 심지어 금융 플랫폼에 머물면서 남기는 데이터까지 이 모든 행동이 실질적인 자산으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시청자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해보자면 단골 카페에서 도장을 다 모으면 아메리카노 한 잔을 공짜로 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차원이 다릅니다. 제가 그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카페의 가치를 높였다고 사장님이 판단해서 저에게 매번 현금으로 월급을 주는 것과 같네요. 그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손님의 방문 데이터나 머무는 시간, 주문 패턴이 모여서 그 카페의 상권 가치를 올렸으니 그 가치 상승분을 손님에게 직접 배당금처럼 돌려주겠다는 논리죠. 와, 배당금이라니 진짜 솔깃한데요. 실제로 보고서에 아주 구체적인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사용자가 앱에서 일상적인 이체 활동을 하면 단순히 앱말에서 쓸 수 있는 귀여운 배지 같은 걸 주는 게 아니에요. 핀테크 연구소 장표에 나온 그 구체적인 수치의 말씀이시죠? 제가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30회 송금, 30 times a month 하면 이를 투자나 예금 금리로 환원해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활동 데이터를 신용도로 환산해서 실제 대출 금리를 깎아주거나 예금 이자에 우대 금리로 얹어주는 겁니다. 잠깐만요. 매월 30회 송금, 30 times a month를 한다고 예금 금리를 올려준다고요?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기는데요. 기업들이 바보도 아니고 앞다투어 이렇게 유저들에게 막 퍼주면 결국 자기들 손해 아닌가요? 그게 참 당연한 의문이죠. 네, 이게 과연 비즈니스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인지 솔직히 조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기존 금융 패러다임과 역보상 금융의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서 기업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주로 어디에 돈을 썼을까요? 글쎄요. 텔레비전 광고나 인터넷 배너 같은 데 엄청 쓰지 않나요? 맞습니다. 포털 메인 배너,
유명 연예인을 쓴 비싼 모델료 같은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었죠. 아, 우리 은행으로 오세요 하면서 프라임타임에 틀어대는 그 수십억 원짜리 광고들 말이죠. 네네. 그런데 사실 그 비용은 굉장히 비효율적이거든요. 그 비싼 광고를 본 사람이 실제로 가입할지 알 수도 없고 가입하더라도 앱에 얼마나 머물지 보장되지 않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허공에 날리는 돈이 많을 수밖에 없겠어요. 역보상 금융은 그 천문학적인 마케팅 비용을 허공에 날리는 대신 플랫폼을 실제로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직접 보상으로 꽂아버리는 방식을 택한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군요. 네, 아주 비슷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만들어내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기업이 쓸 마케팅 비용을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줘버리면 만족한 사용자는 다른 플랫폼으로 떠나지 않겠죠. 그렇죠. 돈을 주는데 굳이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용자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고 플랫폼의 AI는 더 똑똑해집니다. 결국 플랫폼 전체의 자산 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거죠. 핀테크 연구소는 이것을 손실이 아니라 재배분의 혁신이라고 부릅니다. 재배분의 혁신. 표현이 참 멋진데요. 네, 그리고 이 구조를 지탱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철학이 바로 참여자본, 파티시페이션 캐피털입니다. 사용자의 데이터와 행동이 곧 자본이며 따라서 그 대가도 사용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새로운 분배 철학이죠. 참여자본. 단어가 참 그럴듯하긴 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공동자본이 참여자본이 하는 말들 기업들이 내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싸게 가져가기 위해서 듣기 좋게 포장한 홍보 용어 장난 아닌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죠. 네, 제가 진짜 주주처럼 의결권이나 지분을 가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푼돈 쥐어주고 좋은 말로 포장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단순히 이름표만 자본가로 바꾼다고 진짜 자본가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사용자의 행동을 어떻게 정확한 가치로 치환할 것인가 하는 엔진 말입니다. 핀테크 연구소의 보고서는 이 실전 모델인 역보상 구조 엔진을 4단계로 아주 명확하게 분해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엔진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 평범한 클릭 같은 행동이 어떻게 영양분 가득한 자본으로 탄생하는지 한번 뜯어보죠.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1단계 스텝 1인 참여 행동 데이터화입니다. 참여 행동 데이터화요? 네. 플랫폼에 접속해서 머문 시간, 클릭한 금융상품, 송금 횟수, 그리고 마이데이터를 통한 타행 계좌 연결 등 사용자가 만들어내는 모든 디지털 발자국을 빠짐없이 수집하고 규격화하는 단계죠.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제 흔적들을 싹 다 모아서 하나의 원자재로 만든다는 거군요. 그럼 그 원자재의 가격은 어떻게 매기나요? 무조건 많이 누르면 장땡인가요? 그런 꼼수가 통하면 안 되겠죠. 제가 막 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거 돌려서 하루에 10,000번씩 송금 버튼을 누르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하하, 바로 그 지점을 방어하고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다음 단계입니다. 2단계, 스텝 2인 가치 환산 알고리즘이죠. 아, AI가 심사를 하는 건가 보네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매크로 같은 어뷰징을 걸러내기 위해 정교한 AI가 동원됩니다. 단순히 빈도수만 보는 게 아니라 이 활동의 신뢰도는 어떤지, 이 데이터가 플랫폼 생태계에 얼마나 실질적인 기여를 했는지, 질적인 측면을 꼼꼼하게 분석합니다. 무조건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양보다 질이군요. 네네, 아주 공정하고 복잡한 산식을 통해서 데이터의 가치를 객관적인 수치로 환산하는 단계입니다. 철저한 심사 과정을 거치는 거네요. 자, 그럼 가치가 매겨졌으면 이제 저한테 줘야 할 텐데요. 네, 이어서 3단계, 스텝 3인 리워드 지급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즉각성입니다. 즉각성이요? 한 달 뒤에 모아서 주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한 달 뒤에 정산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계산된 가치에 따라 현금이나 포인트 혹은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 등으로 즉각적인 보상이 사용자 지갑에 꽂히는 거죠. 오, 그거 좋네요. 이 즉각적인 피드백이 사용자에게 엄청난 심리적 효용과 만족감을 제공하거든요. 확실히 내 행동 직후의 보상이 눈앞에 바로바로 보이면 무슨 게임 퀘스트 깨는 것처럼 계속 앱에 머물고 싶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돈 받았으니 기분 좋게 치킨 사 먹으러 가면 되나요? 에이, 거기서 끝나면 진정한 자본주의 엔진이라고 할 수 없죠. 마지막으로 4단계, 스텝 4인 재참여 및 자산 순환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참여 및 자산 순환, 다시 돌린다는 뜻이군요. 네, 사용자가 받은 보상을 그냥 외부에서 치킨 사 먹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앱 내에 소액 투자 혹은 펀드
혹은 새로운 금융상품에 자연스럽게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아,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투자로 전환시키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보상 생태계의 유저를 영구적으로 로그인시키는, 그러니까 묶어두는 핵심입니다. 자본이 다시 자본을 낳는 구조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와, 이론은 정말 완벽해 보이네요. 근데 이게 그저 연구소의 책상 물림 아이디어만은 아니겠죠?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거대한 기계 장치를 굴리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그럼요. 세계 곳곳에서 이미 다양한 형태의 참여형 금융 실험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보고서에서 주목하는 대표적인 세 가지 글로벌 실전 사례가 있는데요. 미국의 소피, 유럽의 번크, 그리고 아시아의 라인페이입니다. 소피는 저도 들어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핀테크 기업이잖아요. 거긴 이 엔진을 어떻게 쓰고 있나요? 소피는 참여형 신용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전통적인 은행들은 개인의 신용 점수와 소득만 딱 보고 대출 금리를 정하잖아요. 네, 사실 그거 말고는 볼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소피는 다릅니다. 사용자가 앱 내에서 금융교육글을 읽거나 스스로 예산을 설정하거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등 건강한 금융 습관 데이터를 꾸준히 제공하면 이를 실질적인 신용으로 인정해 대출 이자율을 인하해 줍니다. 와, 진짜 신기하네요. 내 금융 지식이 늘어나는 그 활동 자체가 신용 등급을 올리는 담보물이 되는 거네요. 그럼 유럽의 번크는 어떤가요? 유럽 쪽은 환경 이슈에 되게 민감한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짚으셨어요. 번크는 ESG, 즉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경제화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제화요? 어떻게 하는 거죠? 사용자가 친환경적인 가맹점에서 결제를 하거나 친구를 초대하는 등 특정 활동을 하면 탄소 저감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 포인트를 바탕으로 실제로 나무를 심어요. 오, 개인의 윤리적 가치관을 플랫폼 참여로 연결하고 그걸 다시 시각적인 보상으로 환원해버린 거군요. 멋진데요? 아시아의 라인페이는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이름인데 여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맞춤형 광고를 유치하는데요. 거기서 발생한 막대한 광고 수익의 일부를 데이터 제공자인 사용자에게 직접 포인트로 돌려줍니다. 아, 수익을 나누는 전형적인 배당 모델이네요. 네, 이 세 사례 모두 소비자의 참여가 곧 기업 가치의 원천이라는 것을 현실에서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네, 듣고 보니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메가 트렌드라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하지만요, 여기서 제가 딴지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네, 언제든 환영입니다. 모든 눈부신 혁신 뒤에는 반드시 어두운 그림자나 파괴적인 부작용이 존재하잖아요. 아까 제가 사용자의 어뷰징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기업이 꼼수를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핀테크 연구소 역시 그 부분을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해서 이 리스크와 대안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죠.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리스크는 바로 기만적 마케팅으로의 전락입니다. 기만적 마케팅이요? 이를테면 당신의 데이터를 주시면 최대 100만 원 상당의 보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크게 광고해놓고 아주 복잡한 약관 밑에 잘 보이지도 않는 글씨로 단 이 10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시라고 달아놓는 그런 꼼수 말이죠. 아주 정확한 예시입니다. 기업이 역보상이라는 겉포장만 번지르르하게 씌워놓고 실제 가치 환산 알고리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2단계 스텝 2를 불투명하게 꽁꽁 숨겨버리면 사용자는 알 길이 없거든요. 그렇죠. 자기들 맘대로 계산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네, 결국 유저를 현혹해서 방대한 개인정보와 데이터를 헐값에 탈취하는 거대한 함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 듣기만 해도 화가 나네요. 그럼 두 번째 리스크는 뭡니까? 두 번째는 단기적 리워드의 남발입니다. 플랫폼들끼리 경쟁에 붙어서 당장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를 늘리려고 아무 의미 없는 터치게임이나 출석 체크에 돈을 막 뿌리기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죠. 아, 지금도 그런 앱들 꽤 있잖아요. 만보기 앱 같은 거요. 네. 처음엔 돈 준다니까 사람들이 막 몰리겠죠. 하지만 결국 보상의 질이 떨어지고 리워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서 장기적인 브랜드 신뢰는 오히려 악화됩니다. 보상은 그저 미끼 잎은 이 생태계에 진정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의미 부여가 실패하면 그 구조는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그럼 이 리스크들을 도대체 어떻게 통제해야 합니까? 그냥 기업들이 착해지길 바랍니다 같은 순진한 대안으로는 어림도 없을 텐데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윤리적 호소만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대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바로 투명한 보상회계 시스템, Transparent Reward Ledger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투명한 보상 회계 시스템.
그러니까 기업의 장부를 시청자 여러분과 저 같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투명하게 다 까서 보여준다는 뜻인가요? 네, 하지만 단순히 엑셀 파일 하나 만들어서 게시판에 올려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 클릭과 내 송금 데이터가 정확히 어떤 산식을 거쳐 10원, 100원으로 계산되었는지 그 출처와 계산 방식, 지급 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합니다. 아, 계산 공식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기업의 조작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AI와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 누구나 기술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만들어야만 하죠. 장부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니까 기업이 임의로 알고리즘을 조작해서 보상료를 자기들 유리하게 후려치는 걸 원천 차단하겠다는 거군요. 확실한 대안이네요. 네, 만약 이 투명성이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강제되지 않는다면 역보상금융은 결국 신규 가입자의 데이터를 팔아 기존 가입자에게 푼돈을 쥐어주는 폰지 사기나 다름없는 구조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폰지 사기라는 단어까지 나오니까 진짜 정신이 번쩍 드네요. 혁신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데이터 착취를 막으려면 투명성이야말로 생명줄이라는 뜻이군요. 자, 그럼 이 리스크를 훌륭하게 극복하고 이 투명한 역보상 시스템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정착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이 만들어낼 우리 삶의 변화, 그 거대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네. 참여가 곧 노동이고 자본인 사회가 도래했을 때 발생하는 거대한 파급 효과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제1 파급 효과, The First Effect는 바로 금융 파급입니다. 금융 파급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리워드 기반 금융 상품들이 쏟아질 겁니다. 단순히 금리가 3%, 4% 정해져 있는 정적인 상품이 아니라요. 아, 고정금리가 아니고요. 네, 내가 앱에서 얼마나 많은 유의미한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 실시간으로 이자율이 변동되는 다이나믹한 상품들이 시장의 메인스트림이 될 것입니다. 내 디지털 성실성이 곧 금융 권력이 되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파급 효과는요? 제2 파급 효과, The Second Effect는 사회 파급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혁명적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포용적 자본주의의 실현입니다. 포용적 자본주의.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는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에서는 번듯한 직장이나 높은 소득 혹은 부동산 담보가 없으면 철저히 소외되었잖아요. 대출은 꿈도 못 꾸고 고금리로 밀려나야 했죠. 네, 현실이 참 냉혹하죠. 하지만 이제는 물리적인 자산이 당장 없더라도 건강한 데이터와 성실한 플랫폼 참여라는 새로운 무기를 통해 스스로 신용을 창출하고 금융 경제의 중심에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건 정말 의미가 큽니다.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프리랜서 등 금융 소외계층에게 데이터라는 새로운 튼튼한 동아줄이 내려오는 셈이네요. 가슴이 웅장해지는데요. 마지막 파급 효과는 무엇입니까? 가장 거시적인 변화입니다. 제3파급 효과, The Third Effect, 경제 파급이죠. 지금까지 국가 경제나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는 대체로 GDP, 매출, 영업이익 같은 전통적인 자본 중심의 숫자들이었죠. 네, 늘 뉴스에서 보는 그런 지표들이죠. 하지만 미래에는 국민과 사용자의 참여율, participation rate, 그 자체가 새로운 경제 성장과 플랫폼 가치의 핵심 지표로 부상할 것입니다. 사용자가 얼마나 생태계에 깊숙이 관여하고 기여하고 있는지가 그 기업의, 나아가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죠. 자본과 노동의 단순 투입량보다 참여의 질과 양이 더 중요한 시대라. 결국 핀테크 연구소의 이 모든 심층 분석이 지향하는 바는 아주 명확해 보이네요. 네,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기존의 금융이 대가를 지불하고 서비스를 받는 지불, 즉 페이먼트의 개념이었다면 포스트 토스 시대의 금융 본질은 이익과 성장을 사용자와 함께 나누는 공유, 쉐어링으로 진화했다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토스가 무료 송금으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과 신뢰의 문을 활짝 열었다면 이제 역보상 모델은 정당한 보상 분배를 통해 그 신뢰를 아주 견고한 생태계로 키워나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심층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은 더 이상 거대 금융기업들이 던져주는 작은 혜택에 수동적으로 기뻐하는 단순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네, 절대 아니죠. 여러분의 무심한 터치 한 번, 송금 한 번, 심지어 지금 이 분석을 들으며 앱에 머무는 시간조차 거대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당당히 그 과실의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이 금융 생태계의 공동 주주와 공동 자본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시청자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내 데이터를 쓱 가져가서 얼렁뚱땅 몇십 원짜리 포인트로 입막음하려는 얄팍한 플랫폼인지 아니면 투명한 보상회계 시스템을 통해 나를 진짜 공동 자본가로 대우하는 플랫폼인지 날카롭게 감시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관리 행사니까요. 오늘 우리는 핀테크 연구소의 장표를 통해 수수료 무료를 넘어 쓸수록 돈이 되는 역보상 혁명의 정체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기업의 마케팅비가 나의 수익이 되고 나의 일상적 참여가 투명한 알고리즘을 거쳐 자본으로 환원되는 세상, 참 가슴 뛰는 이야기입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변화의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죠. 네, 그런데 보고서의 맨 마지막에 등장한 다음 장 예고를 보니까 우리의 고민은 여기서 끝이 아님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다음 주제가 바로 데이터 자본주의의 전환, 나의 금융 데이터, 나의 자산이었습니다. 네, 그 주제와 연결해서 오늘 심층 분석을 마치며 시청자 여러분 혼자 고민해볼 만한 깊이 있는 약간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만약 우리의 일상적인 클릭, 앱을 켜는 행위, 심지어 숨쉬듯 남기는 위치 데이터가 모두 진짜 자본으로 평가받아서 나에게 매일 돈을 벌어다주는 세상이 완벽히 도래했다고 가정해보죠. 상상만 해도 기분은 좋네요. 네네. 내 데이터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진정한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기는 그 방대한 디지털 발자국과 인프라 부활을 처리하기 위해 언젠가 정부가 우리에게 데이터 참여세나 디지털 배출 세금 같은 걸 매기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잠깐만요. 세금을 낸다고요? 네. 데이터가 진정한 자산이라면 그 자산이 유발하는 사회적 책임과 세금은 도대체 누구의 몫이 될 것인지 자본가가 된 우리가 내야 하는 건지 한 번쯤 깊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내가 데이터를 생산해서 돈을 버는 만큼 그 권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니. 이건 진짜 뒤통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네요. 처음 오프닝에서 은행 문을 열면 은행이 돈을 준다고 막 즐거워했던 제 상상이 이제는 그 상상 너머에 있는 자본가로서의 무거운 책임까지 짊어져야 하는 철학적 고민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진짜 자본주의의 민낯이죠.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부터 여러분이 무심코 누르는 스마트폰의 금융 앱 버튼 하나하나를 전혀 새로운 시각으로, 나의 자본을 투자하는 행위라는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심층 분석에서 뵙겠습니다.